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전면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을 승인받는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물론 접수 가능 우선일자까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10월 22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을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2A 순위의 경우도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2년 1월 1일,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24년 7월 15일에 머물렀습니다. 가족이민 2B 순위, 가족이민 3순위와 4순위 모두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문호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전면 동결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3순위, 숙련직, 비숙련직 문호 모두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동결됐습니다. 2순위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3년 3월 15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022년 11월 15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역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 취업이민 5순위는 비자 발급과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불안이 가중되며 시민권 취득에 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예고되면서 한인 영주권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 사이에서 영주권도 불안하다는 인식이 커져 시민권 취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지난 2017년 당시 초강경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이민자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의 골자는 테러 위험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일시 중단 및 비자 발급 중단과 난민 심사 강화 등이었지만 이 명령이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등 이른바 테러 위험 7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 출신의 영주권 소지자와 이중 국적자들에게도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한인들의 문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당선 확정 후 평소보다 확실히 시민권 취득 문의가 늘었다며 향후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되면 시민권 취득을 고려했던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다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민권 심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도 언급하며 음주운전이나 형사기록 등 결격 사유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주요 도시의 불법 이민자 수용 시설을 2배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가족 구금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NBC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가 약속한 대량 추방 계획의 일환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전에 구금할 이민자 구금센터를 크게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교도소 업체들과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의회에 의해 할당된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4만 1000개를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 시설은 체포된 후 추방을 기다리는 단기간 동안 구금하는 곳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구금하는 가족 구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중단했으나 다시 재개하는 것도 포함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전국에서 민주당이 통제하는 대도시 지역을 포함하여 각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덴버,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시카고처럼 이주민이 많은 도시는 인근에 추가 구금시설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소식통은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주변에서 체포된 이주민을 구금하기 위해 북동부에 폐쇄된 시설을 재개하거나 확장 또는 신설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실행하는 서막이 될 전망입니다. 정권 전환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성명에서 미국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인 차이로 재선시켜 선거운동에서 한 약속을 이행할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업가적인 정부 접근 방식을 만들어 연방 관료제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연간 6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막대한 낭비와 사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머스크 지명을 알리고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며 연방기관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 구하기 운동에 필수적이며 잠재적으로 우리 시대의 맨해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정부 효율부는 정부 외부에서 조언과 지침을 주고 백악관 및 관리예산국과 협력해 대규모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짧은 인터뷰 영상에서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한 뒤 99개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 토막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연방정부의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혁파하겠다는 일성인 셈입니다. 머스크는 잇따라 올린 게시물에서 정부를 효율화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파산하거나 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투명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정부 효율부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게시하겠다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라내고 낭비성인 것을 안 잘라낸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알려만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머스크가 수장으로 임명된 정부 효율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저명한 기업 수장들을 기용해 낭비성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효율화한다는 목적으로 신설을 검토해온 새로운 내각기구입니다. 40대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에 파격 지명됐습니다. 중앙정보국 국장에는 존 래드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이, 이스라엘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가 내정되는 등 핵심 요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에 폭스뉴스 프로그램 폭스앤프렌즈 주말 공동 진행자인 헤그세스를 낙점하면서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바로 아래서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총책임자인 국방장관의 40대 영관급 예비군 장교가 발탁된 것은 파격으로 풀이됩니다. 헤그세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입니다. 2014년부터 폭스뉴스에 몸담았으며 폭스뉴스에 종종 출연하던 트럼프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대내외 전략을 위한 정보 수집을 총괄할 CIA 국장에는 래드클리프 전 D&I 국장이 지명됐습니다. 래드클리프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하원 의원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추진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옹호자를 자처한 인사입니다.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식 지명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외 이스라엘 주재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지명됐으며 대통령 중동 특사로는 부동산 사업가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백악관 법률 고문으론 윌리엄 맥긴리가 내정됐습니다. 중간소득층에 대한 오바마 케어 추가 지원금 보조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면서 당초 예정된 내년 연말 이후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올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대대적 지원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지원은 상하원이 연장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말에 자동 소멸합니다. 오바마 케어 지원은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소득 10만 3,280달러일 경우 보험금을 최대 44%까지 세금 크레딧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액수는 약 700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이 중단되면 최소 12개 주에서 해당 소득 가정의 보험료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전국 2,280만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약 1,890만여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같은 상황이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1,540만여 명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보조금 지원법은 내년까지 5년 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중간소득 가정의 가입을 해당 기간 2배로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측은 이에 대한 폐지와 축소를 주장해왔으며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갖게 되면 전면적인 개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광복절 막말 논란에 이어 김건희 여사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김 의완 뉴욕 총영사가 임기 종료를 2달여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의완 뉴욕 총영사는 어제 근거 없는 민주당 비난에 대한 총영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정감사가 종료된 10월 26일 외교부에 물러나겠다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영사는 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영사는 최근 자신의 부임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공직을 국가보훈처에서 시작했고 뉴욕 유엔개발계획본부에서 근무해 국제 업무도 낯설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2016년 르코르비지의 전시회에서 만나 1년 정도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영사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사를 말 같지도 않은 기념사라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 종북 좌파 세력을 분쇄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사과 요구에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다시 논란이 됐으며 최근에는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그동안 세입자가 부담해왔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브로커피를 앞으로는 집주인이 내게 됐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연간 렌트의 10에서 15%에 달하는 브로커피를 집주인이 부담하게 하는 브로커피 개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입주 시에 첫 달 렌트와 보증금, 그리고 건물주가 고용한 브로커의 브로커피, 각종 수수료 등 막대한 선불 비용을 내야 하는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세입자들은 입주 비용으로 평균 $10,000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피를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통상 집주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집주인이 브로커피를 내도록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목록을 렌트 계약서에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이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12일 뉴욕주의 렌트 안정법이 위헌이라는 집주인 단체의 상고 2건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거부 사유에 대해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단체는 앞서 2019년 뉴욕주의 거주자 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이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렌트 인상을 제한하고 계약 갱신을 사실상 강제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에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상고 2건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